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가족을 위해 애써왔을 뿐이라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 한 적은 없다고, 단지 부족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남의 소식에 쉽게 흔들린다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탐욕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려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 잃지 않으려는 집착,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붙잡는 심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면 그것 또한 탐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마음은 더 미묘해집니다. 자녀의 학비, 결혼자금, 노후자금, 통장 잔고를 보며 안도하다가도 뉴스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친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 한켠이 조용히 비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뒤처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집은 괜찮은지, 혹시 내가 더 준비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이 반복되는 생각, 멈추지 않는 계산, 사소한 비교에서 올라오는 긴장감, 이것이 바로 탐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잃을까 두려워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붙잡아도 결국 흘러간다고. 그런데 바로 그 무상함 때문에 우리는 더 세게 쥐려고 합니다. 돈도, 사람도, 명예도, 건강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붙들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붙잡는 이유는 정말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불안해서입니까? 가족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탐은 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부족할까봐, 외로울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생겨난 방어입니다. 그래서 탐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지 바라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숨을 3번만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불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묻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는가? 판단하지 말고 설명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이 작은 질문이 우리를 탐의 뿌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언제나 무상함을 거부하려는 마음, 변화를 인정하기 싫은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키는 것과 붙잡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우리는 아마 조금 더 솔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그렇게도 바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 자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재산도 변합니다. 젊음이 지나가듯이 지금의 안정도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상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강하게 움켜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감각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부모는 늙어가고 자녀는 독립을 준비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위치도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불안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붙잡으려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간섭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이의 선택이 불안해서는 아닐까요? 혹시 내가 손을 놓으면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서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무상은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아이는 자라고 배우자는 생각이 달라지고 친구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나를 따르고 예전처럼 나를 중심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바로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겉으로 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고정된 기대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통제하려 하고 더 간섭하려 하고 더 계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조금씩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려 할 때 마음이 편안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길은 힘들다, 안정적인 직장을 택해야 한다는 말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통제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안전한 길을 따라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상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아이의 삶은 아이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경제 상황도, 건강의 변화도, 인간관계도 내 의지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입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가장 크게 마음이 흔들렸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돈 문제였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였을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은 무엇을 외치고 있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것만은 변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문장 속에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 속에 탐이 있습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마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 변화를 멈추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 작은 연습을 하나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변하는 과정이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이 집착을 조금 느슨하게 만듭니다. 붙잡지 않아도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붙잡아도 남을 것은 남습니다. 무상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금 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덜 붙잡을수록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붙잡는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더 깊은 고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고가 어떤 모습으로 일상 속에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그 불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은 의외로 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비교,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려는 긴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탐은 늘 조용히 고를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특별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계속 편치 않은 상태, 생각이 반복되는 상태, 쉬어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고입니다. 중년의 삶에는 비교할 대상이 참 많습니다. 친구의 노후 준비, 형제의 재산 규모, 동창의 자녀 성공 소식, 우리는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충분히 준비했는지, 혹시 남들보다 뒤처진 것은 아닌지. 이 비교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비교는 탐을 자극합니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되고 더 준비해야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현재를 떠나 미래의 불안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에게 자주 나타나는 생각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자녀가 말합니다. 요즘은 집을 사기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내가 더 도와줘야 하나? 지금 가진 재산으로 충분할까? 혹시 내가 준비를 덜 해준 건 아닐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그려봅니다.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 고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모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 마음, 나의 책임이 실패로 보일까 두려운 마음. 이 복합적인 감정이 탐과 연결됩니다. 더 해주고 싶고 더 갖추고 싶고 더 안전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만큼 마음은 점점 긴장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탐은 곧 고를 낳는다고. 왜냐하면 탐은 항상 현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더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진 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늘 다음 단계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도착해도 마음은 잠시만 편할 뿐 또 다른 목표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재산은 조금씩 늘어날지 몰라도 마음의 안정은 함께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것이 탐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고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더 필요하다, 아직 부족하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장을 떠올리며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렇게 부족한가? 이 질문은 탐을 바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탐의 자동 반응을 늦춰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즉 정념의 시작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아, 내가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고를 조금 줄이는 행위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이 조용히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통제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방식 중 가장 강력한 형태가 바로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탐이 어떻게 책임과 사랑의 얼굴을 하고
통제로 변하는지 그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단지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 조언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위험을 막아주려는 것뿐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혹시 누군가의 삶을 꽉 쥐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는 아주 쉽게 사랑의 얼굴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 보이고 세상은 여전히 위험해 보이며 경제 상황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조언하고 관리하고 간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챙겨주고 소비를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의 뿌리에는 탐과 집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 내가 예상한 범위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상태, 이것은 상대를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위험부터 떠올립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수입이 불안정하면 어쩌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길을 택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런 숨은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지지 않게 해줘. 통제는 결국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녀의 삶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배우자의 선택이 내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재정이 계획대로 움직여야 안심이 됩니다.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이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는 집착이 고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고, 배우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경제 상황은 늘 변합니다. 무상은 통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통제하려 할 때 갈등과 피로가 쌓입니다. 중년의 많은 갈등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널 위해 말하는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면 상대는 그 긴장을 느낍니다.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에게 강하게 조언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혹시 통제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것 같다는 불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를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구나. 내가 이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오늘 작은 연습을 제안드립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즉시 조언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것이다. 이 한 문장은 통제의 힘을 조금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의 긴장도 내려놓게 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책임은 상대를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상을 인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까? 그래도 내가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또 하나의 끈, 그리고 관계를 가장 조용히 무겁게 만드는 마음이
바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그저 조금 기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가족으로서 당연히 바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조금의 기대가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끈일지도 모릅니다. 기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큰 욕심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배우자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유 모를 서운함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고정해 놓고 그 결과가 현실이 되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입니다. 기대가 강해질수록 현실과의 차이는 커지고 그 차이만큼 고가 생깁니다. 우리는 상대를 향해 화를 내기보다 속으로 조용히 실망을 쌓아갑니다. 중년이 되면 기대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녀에게는 효도와 안정된 삶을 기대하고 배우자에게는 오랜 세월 쌓인 이해를 기대합니다. 형제나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기를, 내가 도와줬을 때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늘 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요즘 세대가 각자의 삶에 집중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이 서운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 문장은 겉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속으로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문장 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다칩니다. 기대는 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자주 서운함을 느끼는 관계는 어디입니까? 그 서운함 뒤에는 어떤 기대가 숨어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이런 문장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상대를 떠올리지 말고 내 기대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더 깊습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계속 서운할 것이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들려주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결과에 매달린 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사랑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가 옅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연민과 자비가 자라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조금은 바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기대와 탐이 올라오는 순간을 몸으로 느끼고 숨으로 바라보는 연습.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대와 비교, 통제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감정이 올라오면 멈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직접 해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가장 흔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탐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불편해지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하지만 안에서는 묘한 긴장과 비교가 올라옵니다. 나는 아직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대부분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며 더 깊이 비교합니다. 그러나 정념의 길은 다릅니다. 억누르지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다음 속으로 짧게 말합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또는 지금 더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판단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그저 사실만 인정합니다. 이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탐이 올라오면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지? 하지만 비난은 또 다른 집착을 만듭니다. 정념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의 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자주 반복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불안입니다. 뉴스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마음이 급해집니다. 통장 잔고를 여러 번 확인하고 계산을 반복하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이때 몸은 이미 긴장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같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5번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어옴, 내쉴 때는 나감이라고 마음속으로만 말해보십시오. 생각은 여전히 올라오겠지만 숨에 주의를 두는 동안 그 힘은 조금 약해집니다. 이 연습은 탐을 즉시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이 나를 끌고 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리를 끊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습관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욕구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자녀를 통제하고 싶은 충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 두려웠는가? 이 질문은 탐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탐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해질까봐, 무시당할까봐, 외로워질까봐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비가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아, 내가 많이 불안했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탐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간단한 숨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숨 한 번, 알아차림 한 번이 쌓이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곧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내려놓는다는 말이 여전히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고 내가 애써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붙잡습니다. 예. 손이 아파도 마음이 무거워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강한 매달림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마음의 힘을 조금 빼는 것이 바로 놓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쌓아온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집 한 채, 평생 모은 재산, 사회적 위치, 자녀의 성취, 이것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시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손을 놓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줄어들면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내 마음은 과연 편안했습니까? 재산이 늘어날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잘 될수록 더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붙잡는 만큼 부담도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 병이라도 크게 나면 어쩌지? 결국 여행도 미루고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아끼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지 않았지만 마음의 여유도 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은 이유가 불안해지기 위해서였을까? 그 한마디에 남편은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키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큰 변화 대신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필요한 곳에는 조금 더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은 마음은 분명히 가벼워졌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상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입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사라진다면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숨쉬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한 가지라도 덜 붙잡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녀의 작은 실수에 바로 조언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보기, 불필요한 걱정을 반복하지 않기, 비교의 생각이 올라와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기.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선택이 놓음의 시작입니다. 놓을수록 마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 변해도 자녀의 선택이 예상과 달라도 마음은 예전만큼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놓으면 잃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상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으며 무겁게 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인정하며 가볍게 가는 것이 나을까요? 이제 다음 단계는 더 따뜻한 방향입니다. 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바꾸는 것. 자비와 연민이 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탐을 줄이면 삶이 공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이 줄어들면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약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탐을 내려놓는 대신 적당히 안고 가는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탐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다른 마음으로 채우라고. 그 다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나와 타인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는 태도입니다. 중년이 되면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이 많아집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 자녀에 대한 걱정, 배우자와의 미묘한 거리감,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감정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모으고 더 확인하고 더 비교합니다. 이것이 탐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방향이 다릅니다. 더 가지려는 대신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더 통제하려는 대신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게 합니다. 더 인정받으려는 대신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표현하지 못하고 자주 연락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 아이도 지금 나름대로 힘들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상대의 상황을 상상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날카로움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덜 요구하게 됩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중년의 많은 탐은 자기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더 잘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우리는 외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 보상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써왔다. 오늘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불안했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 문장은 나를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는 말입니다. 이해받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하게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 중 한 사람을 떠올리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 나름의 짐이 있겠지. 이 한 문장은 기대를 줄이고 통제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내 기준으로 재단하기보다 그의 자리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탐은 늘 더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비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탐은 비교하게 만들고 자비는 공감하게 만듭니다. 탐은 나를 중심에 두고 자비는 함께를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이렇게 묻고 싶으십니까? 자비롭게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입니다. 비교와 계산 속에서 얻는 작은 우위보다 편안한 잠과 부드러운 관계가 훨씬 깊은 행복을 줍니다. 자비는 탐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약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더 이상 과하게 쥐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탐이 약해질 때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어떤 신호가 마음의 가벼움을 알려주는지 다음에서는 그 징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순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비교의 생각이 올라와도 금방 잦아드는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탐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무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이 약해지면 분명히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교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성공, 형제의 재산, 이웃의 자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안에서는 빠르게 계산하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고 부족함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탐이 느슨해지면 이런 계산이 예전만큼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불안의 강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 여전히 걱정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리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하려는 충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뜻과 다른 선택을 해도, 배우자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해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바로잡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완전히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박자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것이다.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이미 집착은 많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잠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탐이 강할 때 우리는 밤에도 계산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느낌이 들면 침대에 누웠을 때 덜 불안합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는 나 자신을 덜 몰아붙인다는 점입니다. 더 해야 한다. 더 준비해야 한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조금 약해집니다. 대신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 이 태도는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혹시 이런 변화가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탐은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진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 알아차리고, 기대가 생기는 순간 한번 멈추고, 통제하려는 충동이 올라올 때 숨을 쉬는 것. 이 반복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의 무게가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무상 속에서도 지나치게 붙잡지 않고 고가 올라와도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내부의 태도가 바뀌어서 생기는 평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다가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가? 아직도 많이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은 느슨해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 다음에서는 이 여정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욕심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중년에는 안정과 가족을,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안전을 붙잡습니다. 그 모든 붙잡음이 반드시 잘못은 아닙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붙잡음이 지나쳐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불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탐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탐이 고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변하는 것을 막으려 할수록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30년, 40년의 삶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애써 모았던 것들 중 지금도 그대로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도 변했고 환경도 변했고 나 자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나를 안전하게 해주었는가? 아니면 잠시 안도감을 주었을 뿐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탐은 더 많이 가지면 끝날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재산이 늘면 걱정도 늘고 자녀가 잘 되면 더 잘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탐의 구조입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은 작지만 분명한 평온을 줍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었을 때, 통제를 한번 멈추었을 때, 비교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씨앗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계속 계산하고 비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덜 지고 조금 더 숨쉬며 살 것인가? 노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그때 내 곁에 남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창한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만 해보십시오. 탐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은 알아차리겠다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나를 먼저 이해해 주겠다고, 무상함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애써왔다. 이 문장은 탐을 없애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집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나는 아직도 많이 붙잡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탐을 모른 채 사는 것보다 알고 바라보는 삶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불안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 애써온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조용히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에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비로운 쪽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